호국 보훈의 달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 포천 시민통일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서화연 국민연합 포천시 회장님, 그리고 사회 진행을 맡아주시는데요. 이태인 통일준비국민위원회 포천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박길남 국민연합 경기 북부 회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것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영식 청와대사협의회 포천시 신임 회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위촉장을 받으시고 참 출발을 하시는 또 나름의 귀한 그런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메인이 통일준비 국민위원입니다. 오늘 이 포천 지역에서 평소에 평화 통일 지도자로서 참 수고하시던 이봉우 회장님을 비롯한 11분 위촉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할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포천 참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공기가 맑고 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참 차를 운전해서 오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포천 지역의 우리 평화 통일 지도자분들 또 애국 시민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가운 마음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포천 하면은 6.25 격전지 중에 하나죠. 6.25가 발발되는 당일,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포성이 시작이 돼가지고 북한 인민군이죠. 인민군 1군단 예하 3, 4단이 이쪽 운천, 포천 쪽으로 내려오고 또 4, 4단은 저쪽 연천, 동두천 쪽으로 해서 빨리 서울로 진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전 초기에 아마 격전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참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미부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좀 요약해서 오늘 제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사진 보시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에 고무풍선을 띄워서 여러 가지를 보냅니다. 북한의 현실을 올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밖의 정보, 미국 돈 1달러짜리 지폐, 그 다음에 임용 가수의 노래 테이프 이런 등등을 보내는데, 이게 북한의 통제된 사회에 이게 걸러지지 않고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되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아픈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맞대응으로 지금 풍선을 띄워서 이제 바람 방향이 남풍이면은 우리 쪽에서 올라가고 북풍 내지 북서풍이 불면은 저쪽에서 내려오는, 참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어린애 아이들 장난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만 치부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에도 좀 풍선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선에 띄워져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됐죠. 오물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로서 쇠붙이가 아니고 돌덩이가 아니고 무거운 것만 아니라면 저 풍선이 무엇이든지 나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이 요 국경 가까운
지역만 아니라 저 남쪽 전라도 경상도까지 가잖아요. 대통령 집무실 옆에까지 떨어지고 서울 상공에도 많이 갔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보내는 그런 물질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을 실어 보낼 수 있다. 북한은 핵 외에도 여러 가지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독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고무풍선에 실려서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서 터졌을 경우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극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핵 물질 중에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자탄은 우라늄으로 만드는 탄이 있고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루토늄이 핵폭탄이 아니고 그냥 자체로서도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독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청산칼리라고 아시죠? 사이나 겨울에 왜 토끼 잡고 하는 거 있죠? 그 청산칼리의 독성의 천재입니다. 플루토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세 분말 하나가 사람의 코 속으로 들어가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런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에요. 폭탄이 아니더라도 풍선에 실어 보내더라도 그런 위험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 밖의 정보를 차단시켜 놓고 북한 주민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행해지는 이 스피커 방송은 통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막장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형제가 아니고 통일할 대상이 아니고 제 주적이다. 그래서 이제 남조선 뭐 이런 명칭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공식 명칭을 써주면서 이제 남남이다. 각기 다른 나라다.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시적인 절차로서 남북의 모든 그런 그 왕래를 했던 그런 루트들을 다 이제 지우고 있습니다. 철도를 다 철거하고요. 대남 담당했던 그런 북한의 내부 기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그러죠? 다 없애버렸어요. 민족경제협력국, 민경련이라고 합니다. 금강산 국제관광국, 남북관광사업까지 다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의 현실이 어떤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했죠. 3.1 만세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나라를 뺏긴 그런 한을 품고 다른 나라 중국 상해 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4월 11일에서 13일. 그 이후에 딱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입니다만
10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뤘어요. 그게 뭐냐면 30, 50 클럽이라고 그러는데요. 30, 50 클럽이 뭐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그 다음에 그런 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 200여 개 나라로 볼 때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소득으로 볼 때는 높은 나라가 많이 있지만은 그런 작은 나라들은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2019년,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만에 30, 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최고 선진국이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 이어서 한국이 7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놓으신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라는 건 뭐냐면 비자 없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숫자입니다. 싱가포르 1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2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192개국에 우리나라는 비자 없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정치적인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만은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어요. 우리 이런 자랑스러운 이면에 또 부끄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자살률 제1위예요. 그 다음에 출산율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0.7 이하로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 벌써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2024년 현재 0.6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소멸된다고 해요. 없어진대요. 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아까 우리 피스 디자이너 젊은이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이 더운 여름에 거리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헬조선. 희망이 없다.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결혼도 안 하겠다. 결혼은 하더라도 애는 안 낳겠다. 이게 우리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를 잘 못 봐. 그런데 옆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분단 때문에 그렇답니다. 분단이 모든 잘못된 내용의 원인이다. 원흉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우리 모든 인간 생활 영역의 내용들이 다 왜곡이 됐어요. 분단이 안 됐더라면 그런 왜곡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결혼도 하고 애도 많이 낳았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강력한 나라로 승승장구해 나갈 텐데 분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왜곡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통일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젊은이들 중에는 절반 정도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심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분단 극복, 즉 통일이라는 것은 하면 좋고 안 되면 그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무대에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단은 극복돼야 된다. 통일은 돼야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결국은 핵 개발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핵이야말로 자기의 체제를 지키고 자기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핵만 가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지금 제재를 강하게 받게 되었고 우리 남북관계도 같이 경색이 됐습니다. 북한이 지금 구사하고 있는 전략은 핵 인질 전략입니다. 핵을 가지고 북한에 2,500만, 남쪽에 5,000만, 중국 일부, 일본 일부 약 1억 명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핵폭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도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식량난, 에너지난 정말 심각합니다. 아무런 국가 비전이 없는데 오로지 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질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혼자는 안 죽겠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오수부동 이론이 있습니다. 5마리의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적관계입니다. 따로따로 떼놓으면 천적관계로 꼼짝 달싹을 못하죠. 고양이 앞에 쥐. 고양이는 개한테 꼼짝 못하고 개는 호랑이한테. 호랑이는 덩치 큰 코끼리한테 꼼짝 못하는데 문제는 코끼리가 생쥐 앞에 꼼짝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수부동이론이에요. 뭐냐면 생쥐가 작지만 한 방이 있다. 그게 뭐냐? 생쥐가 코끼리 콧구멍 속으로 돌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지만 코끼리도 결국은 질식사한다. 그러니까 같이 죽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NJ 전략이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무슨 영어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5마리의 짐승을 놓고 보니까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느라. 여러분 생쥐를 북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코끼리가 미국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판 붙어보자 하고 우통 벗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코끼리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는 게 말이 돼? 이게 바로 북한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보유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면서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처럼 책을 보고 연구하고 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일생을 일관되게 공산주의와 싸워오신 분이에요. 왜?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종교는 마약이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의 평화를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한 통일은 안 된다. 평화 세계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일생을 일관되게 공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평화를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을 인정을 해서 문선명 총재님을 평화의 왕이라, 또 한학자 총재님을 평화의 어머니라는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에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방대한 그런 내용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범위를 좀 좁혀서 이 두 분 총재님이 북한에 어떻게 들어가셔서 무슨 활동을 하셨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늘까지 끌고 오고 계신가. 그 다음에 오늘 남북통일준비위원으로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도자, 우리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두 분의 심부름으로 북한을 다니다 보니까 이 두 분들이 하셨던 모든 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통일의 비전이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제 저만의 비전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의 비전, 또 여러분들 지도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에 불과하는지 모르지만 그 꿈이 이제 만이 되고 백만이 되고 천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뭐라고요? 현실이 된대요. 통일의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비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 총재님이 방북하신 당시 전후한 그런 우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88년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서울올림픽. 그렇죠? 서울올림픽. 우리 민족의 정말 큰 잔치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구구는 정말로 수직 상승을 해서 오늘 3050 클럽에 가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전에는 칼기 폭파 사건까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행사 중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큰 규모의 성공적인 대회였다. 이렇게 역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 엄청난 잔치를 하고 참 축복에 젖어 있었는데 북한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야, 그동안 남북이 좀 대결하면서 어느 정도 맞출 줄 알았는데 남쪽에서 올림픽 딱 벌어지게 성공하는 걸 보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충격을 먹고 야,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급조된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9년입니다. 88 올림픽 다음에 세계 평양 학생 체육 축전이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평양 학생 청년 축전. 그래가지고 그 행사를 88 올림픽보다 더 많은 나라가 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실추된 자신들의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 이랬대요.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때 남쪽에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 종교 지도자 연석회의를 하자. 그래서 정치 협상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남쪽에 많은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인사들 중에 자기만 받은 줄로 착각하고 흥분을 해가지고 북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경원 국회의원입니다. 불법 입국했죠. 그 다음에 임수경 학생 기억나시죠? 전대협의 대표로 평양 학생 축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불법 입국을 합니다. 그 외에 종교 지도자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종교 지도자 세 분을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간 분이 신약 대표 문익환 목사인데 여기서는 성경 시대 구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대표로 가신 분이 문규현 신부예요. 이분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대표 그런 이름으로 세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밀입국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분이 이제 신약 대표예요. 신약 대표 문익환 목사. 그때 이제 황석영 소설가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북한에 준비한 무대에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잘 봉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남쪽에 오니까 불법 방북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임수경 왼쪽이 서경원 의원, 오른쪽이 임수경 학생. 그 다음에 문규현 신부가 임수경 학생을 38선으로 데리고 넘어온다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불가능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문익환 목사가 김일성 주석 옆에 찍은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중에서 마지막 성약 대표로 가셨던 문선명 총재님은 북한이 만들어 놓은 무대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봉사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 이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3시대를 성경의 3시대죠. 구약, 신약, 성약 3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성씨가 다 뭐예요? 이상하게 문씨하다. 문규현, 문익환, 문선명. 왜 그런지 우리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국빈급 예우를 해서 전용기를 보내줘가지고 그 전용기 편으로 평양공항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노동당 비서였던 그 윤기복 노동당 비서. 그때는 이제 해외 동포원호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없어졌다고 말씀드린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런 타이틀을 가진 거물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정중하게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도가 튀어나오자마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참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가셔서 공식적인 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가시자마자 만수대 의사당에 들어가셔서 2시간 동안 특별 강연을 하셨어요.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정면으로 비판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냥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고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걸로 통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정면으로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네. 참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석과 이게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1991년 12월 6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만나는 사진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형제가 만나는 사진입니까? 원수가 아니지요, 이 모습은? 네.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불구대천의 원수. 여러분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김일성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을 하다가 북한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했죠. 시향민들입니다. 그런데 문선명 총재님은 역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공산당국에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승만의 스파이다, 미제의 스파이다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3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마지막에는 흥남의 질소비료공장에 강제 노동수용소입니다. 공장이 아니에요. 건장한 청년도 6개월을 견딜 수 없는 혹독한 그런 노동조건. 거기서 2년 8개월을 견디시다가 유교에 유엔 참전을 하고 유엔군이 폭격을 하면서 흥남 그 질소비료 공장 감옥이 파옥이 됩니다. 거기서 탈출해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오늘 이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은 38선을 넘어오면서 하늘 부모님 앞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은 형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가지만 제가 다시 이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올 때는 전 세계적인 기반을 닦아가지고 확실한 통일의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91년 11월 30일 북한을 방문하셨고 일주일 후 12월 6일 김일성 주석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방북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서 북한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었습니다. 모든 일정 또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다 북한의 유일한 매체인 노동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노동신문 머리 기사로 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내용을 의논하시고 또 충고하시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제자들이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가서 김일성 철천지 원수를 그렇게 안아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다음 해예요. 91년 방북하시고 그 다음에 92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제12차 세계 언론인대회를 주관하셨는데 그때 창시작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보시죠. 본인은 작년 11월 30일 철천지 원수인 공산주의 나라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생을 반공과 승공으로 살아온 본인이 북한에 갔다는 소식은 온 세계를 경악해 하였습니다. 본인은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사실상 그는 본인을 원수시했던 자요, 본인을 죽이려고 했으며 감옥에 3년씩이나 가둔 자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철천지 원수와 뜨겁게 포옹을 한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그가 원수라는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본인은 부모의 심정으로 북한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심정으로 김일성 주석을 껴안았습니다. 본인은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거기에는 투쟁 개념은 없고 단지 연민의 정만 있었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는 부모의 심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이 참 사랑입니다.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사랑은 피보다도 진하다. 참 사랑에는 원수라는 개념조차도 없다. 나는 참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김일성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를 안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은 간단하다. 남쪽 사람들이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통일은 오늘 이 저녁에도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두 분 총재님의 심부름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보니까 67번을 다녀왔더라고요. 맨 처음 저를 북한에 파송하실 때 제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임자는 북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럽게 질문하셔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 있는데 자답하셨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일도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아니야. 북한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북한의 주인이야. 임자가 그 사람들과 사랑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그만둬. 다른 사람 보낼 테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맹세하라우. 평안도 사투리로 맹세하라. 그래서 제가 맹세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손 다 들라고. 그래서 두 손 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 맹세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유효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포천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께 외교부 비밀 문서를 하나 공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대개 국가 비밀 문서는요 30년 동안은 외부에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이제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방북하실 때는 불법 방북이 아닙니다. 절차에 의해서 정식으로 정부에 사전에 신고를 하고 사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창구가 어디였냐면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미국 대사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본국 대한민국 외교부로 보고됐던 내용입니다. 여기 방북 주요 활동입니다. 문선용 총재 일행이 가서 방북했던 주요 활동,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맨 밑줄에 지금 날짜가 써 있는데 잘못됐어요. 1992년 12월 초하로 그렇게 돼 있죠. 윤기복 위원장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92년이 아니라 91년이죠. 그렇죠? 네, 91년 11월 30일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이제 만수대 의사당에 가셔서 김일성 주체 사상 비판 강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국가문선대도 이렇게 옷장을 놨습니다. 고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북한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갖다 드리면서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규현 신부나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은 그냥 북한이 원하는 대로 잘 봉사를 해줬어요. 다 사인해줬습니다만은 문선용 총재님은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죠.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야. 하나님을 모시는 종교 지도자. 나는 하나님을 가서 소개해야 되고 역사의 진실을 가서 내가 얘기해줘야 돼. 그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닌 것은 이렇게 가위줄을 쳤습니다. 아니다. 이건 빼라. 두 번째도 아니다. 빼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 연방제 통일 방안, 고려 민주연방제 통일 방안은 북한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위표 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을 철수하기 전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같이 철수해야 된다. 한반도에 외국 군대가 몇 군데 와 있습니까? 딱 한 군데죠? 미군 철수. 고려 민주연방제와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 일관성 있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먼저 철수해야 우리도 핵 철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베트남의 예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남북 베트남이 평화협정 해가지고 우리 통일하자 해가지고 사인했어요. 그걸로 모자라서 옆에 있는 강대국들 다 와서 같이 사인해주고 유엔이 보장 사인까지 다 해줬는데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40일 만에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게 베트남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문 총재님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다 고쳐. 이렇게 해서 쌍방의 합의사항을 10개 항으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게 북한의 노동신문에 그대로 다 보도가 됩니다. 그 말은 북한의 2,500만이 다 같이 이 내용을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예. 10가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눈으로 좀 대충 봐주시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 조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진 찍었던 날 12월 6일 역사적인 문김 회담을 마치고 나서 4가지로 압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같이 좀 보실까요? 첫 번째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왜 중단했어? 계속해. 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상이 뭐고 체제가 뭐야?
가족을 생이별시켜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생사 확인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든 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건 인도주의 중의 인도주의야. 다른 사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야. 여러분들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기억하시죠? 처음에 남쪽 가족들 찾는 사업부터 시작했다가 나중에 남북 이산가족으로 확장이 돼서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북에 가보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이산가족 상봉사업 죽어도 하기 싫대요. 왜 그러냐? 남쪽은 고령자 배려 약한 명하고 나머지는 신기 뽑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북한에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북한은 상봉 대상자를 당해서 엄선합니다. 왜? 남쪽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변질될 가능성이 적은 사람 순서 뽑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감성으로 봤죠. 그냥 야, 부부가 만났네, 모자상봉이네, 부자상봉이네, 형제상봉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남쪽 가족들을 만나서 혁명화 교육을 시킨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일수록 훈장 많이 달고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앞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앞에가 부족하니까 덩어리까지 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말은 안 했지만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 더 안타깝고 더 치근해지죠. 이거 해야 된다. 이 김일성 주석이 그냥 혼나고서 예, 알겠습니다. 옳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핵에너지를 포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것은 군사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써야 돼. 약속할 수 있어? 예,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대북 투자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북한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문선영 한학자 총리님은 민족사업으로서 군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이라면 내가 투자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평화자동차고 보통과모텔이고 평화센터고, 예, 비경제적인 많은 형태의 교류 협력 사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중요하죠. 남북이 분단 이후에 계속해서 대치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북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만나서 우리 민족의 장벽을 놓고 공동 번영 방안을 놓고 앞으로 평화 통일 방안을 놓고 진지하게 의논할 생각이 없느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다 약속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모든 내용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다 실립니다. 노동신문 편집국장이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문 총재님의 강연문을 다 싣다 보니까 하나님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북한은 그 이 단어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을 부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빼고 할 수 없겠습니까?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거 빼면은 나는 안 할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단어가 8번이나 들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북한 평양 혁명의 수도라고 자랑하는 한복판에서, 예, 참 큰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대로 북한 2,500만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독특한 사회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보회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노동신문에 난 주요 기사, 지도자들의 신년사,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 사설 뭐 이런 것을 같이 읽는 시스템입니다. 노동자들은 일 시작하기 전에 30분, 학생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30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졸지도 못하죠. 그래서 100% 공유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문 총재님은 이 시스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네. 평화의 통일에 도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자동차 사업해서 돈 벌겠다 그게 아니에요. 보통강 호텔 운영해가지고 돈 벌겠다가 아니라 평화자동차 운영하는데 보통강 호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스템, 그것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평생을 통해서 구명해내신 궁극적인 이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생, 공영, 공의주의입니다. 우리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과 맥이 닿습니다만 공생이라는 것은 경제 개념입니다.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을 극대화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는 거. 그게 공생 개념입니다. 그것을 골고루 잘 나누는 것. 제도적으로 또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 그게 공영입니다. 정치에 관한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자유, 경제, 민주주의를 확보를 해왔지만 공생, 공영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이죠. 인간의 욕심을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으시죠? 그 욕심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공의, 윤리, 도덕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평화자동차를 통해서 보통강 호텔을 통해서 작은 공동체지만 거기에서 공생, 공영, 공의를 실천하고 그 모델을 북한 사회에서 검증한 겁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아시죠? 개성공단에 가서 똑같이 일하는데 남쪽에서 온 사람은 3,000불 받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105달러 받아요. 이게 뭐냐? 근데 평화자동차는 그것을 깼습니다. 똑같이. 보통강 호텔이 똑같이.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야, 이거라면은 우리가 공유 가치로 선택할 수 있다. 통일 과정도 그렇고 통일 이후에라도 공생, 공영, 공의주라면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억압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또 견뎌봐야 되겠다. 이러한 희망의 싹이 된다. 이것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그 어려운 시기에 북한에 가셔서 일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이었더라. 이렇게 제가 감히 제가 증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이렇게 척석같이 김일성 주석이 약속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잘 지켰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 보면은 문 총재님이 12월 6일 날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시고 12월 7일 날 나오십니다. 나오신 이후에 엿새 만에 김일성 주석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연형묵 총리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연형묵 총리예요. 이 사람을 단장으로 위한 대표단을 남쪽에 보내가지고 당시에 남쪽의 총리였던 정원식 총리가 영접하는 장면인데 왜 왔느냐? 약속 지키러 온 겁니다.
이런 일을 하러 왔어요. 문선명 총재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러 온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12월 13일 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사인했습니다. 이건 남북의 총리가 마주 앉아서 한 거예요. 우리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당국 대 당국이 공식적으로 앉아서 조인한 겁니다. 두 번째가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이게 여기에 우리 민족의 장래 모든 비전, 평화 통일의 방안과 절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김일성에게 제시했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남북 간에 맺어지는 모든 그런 문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산하의 핵 사찰을 전문으로 하는 IAEA 사찰을 받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쓰기로 했는데 사찰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 받겠다. 이렇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됐더라면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북한 핵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사업 바로 재개가 됐어요. 그런데 몇 번 못하고 다시 중단이 된 상태에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16번을 뽑아오다 보니까 더 이상 뽑을 사람이 없대요. 마음 놓고 남쪽 가족 만나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일성은 이렇게 약속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땠느냐? 우리도 같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 방북하신 지에 3년 후 1994년 1월 말에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북에 갔습니다. 남북 경협 실무단이라는 이름으로 갔는데요. 그때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이 단장으로 가셨고 저는 보필하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그때는 살아있을 때문에 그래서 그 브리핑을 다 해주니까 김일성 주석이 정말 좋아하다고 하니 춤을 덩실덩실 춰요. 내가 북한 인민들에게 이 밥에 고깃국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문선명 한학자 총리님 덕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정말 감사하다. 그 역사적인 장면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사진을 같이 찍읍시다. 이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고를 친 거예요. 예정이 없었어요. 밥 먹는 것까지는 있었는데 이 사진은 없었어요. 갑자기 김일성 주석의 제안에 의해서 이게 찍힌 사진입니다. 역사적인 사진이겠죠. 그런데 정말 어려워하다고 말이에요. 왜 어려웠냐? 그랬더니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의 위치를 정하는 게 어렵대요. 왜 어렵냐? 그랬더니 김일성 주석 오른쪽 목 뒤에 뭐가 있었죠? 큰 혹이 있었어요. 그것을 밖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대요. 왜?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에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도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외국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혹 안 보이는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줄래야 안 보여줄 수 없는 자리가 있죠? 그 어디 자리예요? 바로 뒷자리예요.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자리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니 박수를 치시려면 제대로 한번 쳐보셔야죠. 긴장합니다.
예, 이때 김일성 주석이 정말 이번에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잘 모시지를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올 가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시 오시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미리 약속을 하는데 시간 많이 내서 밥도 여러 번 먹고 대동강에다 배 띄워서 우리 회포도 풀고 좋은 얘기 많이 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 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죽잖아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정상회담도 하고 가을에 그 초청 받아서 가서 정말 그 사업이 활성화됐더라면 오늘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마 외부 사람, 북한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 김일성 주석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상회담 약속대로 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의제 조율까지 다 마치고 17일 후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17일을 앞서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94년 7월 50년 만에 무더위라고 해가지고 정말 더웠습니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깜짝 놀랐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당시에 미국에 계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세계일보로 전화하셨어요. 놀랍다.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러나 어쩌겠나. 사람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니 박보희 임자가 내 대신 조문 특사로 가서 그 상주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정중하게 조문을 하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서 가려고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이 외부의 조문객은 안 받겠다. 내부 행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참 발표가 돼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윤 총재님이 북한에서 정 문을 안 열어주거든 압록강을 헤엄쳐서라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밀항선을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하던 차에 그 참 따뜻한 조문에 감동을 한 김정일 위원장이 특별기를 한 대를 내주는 바람에 비행기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왼쪽 사진입니다. 금수산 궁전이죠. 기념궁전.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그 빈소에 가서 이렇게 조문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고마워하더구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그 장례 행사에 참여를 했고 저쪽 오른쪽 사진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중앙 추도 대회를 했어요. 7월 20날입니다. 그때 김일성 광장에서 100만 인파가 모여가지고 중앙 추도 대회를 마치고 나서 김일성 광장 주석단 밑에 있는 특별 접견실에서 박보희 당시 특사와 이렇게 면담을 하는 장면인데 이때는 사진사가 갈 수가 없었어요. 사진 기자를 데리고 갈 수 없었잖아요. 박보희 특사 저 둘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나온 사진입니다. 좀 사진이 조금 좀 아마추어 냄새가 나죠? 솜씨가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사진이 됐어요. 오른쪽 20날 추도대회 마치고 그 무더위에 땀 뻘뻘 흘리고 대회를 마치고 나서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사진 찍으러 들어가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참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만나고 나서 가끔 회상을 하신다. 정말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또 세계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시고 나하고 취미도 같아. 사냥도 좋아하시고
낚시도 좋아하신다. 알래스카로 나를 초청했는데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알래스카에는 꼭 가서 우리 존재하고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왈칵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돼서 유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대로 약속을 지켰죠? 평화자동차.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북한의 평양 서쪽에 남포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공업지역인데요. 거기에다가 100만 평 부지를 받아서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종류의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쁘죠? 예, 이탈리아의 피아트 자동차를 모델로 해서 그 부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아직은 수준이 자체 생산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차가 이쁘죠. 이름 한번 보실래요? 이름 뭐예요? 휘파람, 뻐꾸기, 준마, 삼천리, 창전, 쌍마 뭐 이렇게 우리말로 썼어요. 여기 준마는 우리 최여맨이라는 승용차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쌍용에서 만들었던 최여맨 그 차입니다. 준마인데 어떤 분들은 야, 좀 자동차 이름이 좀 촌스럽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말로 쓰니까 좀 정겹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휘파람과 뻐꾸기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장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더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화에 도라지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오미란이라는 북한의 유명한 인민 배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치면 김지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처녀를 꼬이는 총각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불러내는 신호가 뭔지요? 휘파람. 총각이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휘파람을 멋들어지게 휙 불면은 오미란이가 얼른 나가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길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지키고 있다가 휘파람 소리만 나면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총각놈을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어렵게 만나가지고 큰일 났다. 아버지한테 들켜서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총각이 바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뭐야? 신호체제를 바꿉시다. 이 휘파람은 이제 폐기하고 뭐라고요? 뻐꾸기. 이 주먹을 이렇게 해서 뻐꾹뻐꾹 하는 거 있죠? 저는 잘 못하지만 뻐꾹뻐꾹 하니까 아버지는 휘파람 소리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뻐꾸기 소리를 가지고 신호를 해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물어봤대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런 대로 철학이 있더라고요. 총각은 생산자다. 그 다음에 처녀 오미란이가 소비 대중이다. 그래서 생산자가 소비 대중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다. 우리 차 좋으니까 사라고.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북한의 젊은 남녀들은 결혼식하고 이 휘파람 뻐꾸기 타고 원산 명사십리, 마식령 스키장, 금강산 신혼여행 갔다 오는 게 꿈입니다. 자, 이걸 보십시오. 평화자동차 하나가 들어가서 북한을 이렇게 바꿉니다. 평양 시내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마다 이렇게 대형 빌보드 광고판을 세워놨어요. 9개를 세워놨습니다. 평양 대극장 앞에, 평양역 앞에, 광복거리, 창광거리, 그 다음에 공항 입구, 또 묘양산 가는 고속도로 입구에
이걸 걸어놓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북한에는요 컬러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흰색, 회색, 무채색이에요. 거기에 빨간 정치 선전구호만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풀 컬러풀한 광고판이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가는 사람마다 목을 꺾고 보잖아요. 30분간 안 움직입니다. 입 딱 벌리고. 야, 전에 내가 노동신문에서 봤던 문선명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드디어 평화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선전을 하는구나. 세상은 변하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좀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보자. 말은 못해도 생각은 복잡하죠. 모델을 저희들이 두 사람을 썼습니다. 위에 모델은 유도 선수예요. 유도 선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개순이라고. 개순이. 16살짜리 소녀 유도 선수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상대 선수가 누구냐면 일본 유도의 영웅 다무라 료코. 그 사람이 그냥 전 세계를 다 석권했는데 이 무명의 개순이한테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모델로 쓴 이유는 뭐냐면 평화자동차가 개순이처럼 세서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도 내다 꽂아버린다. 그런 이미지예요. 재밌죠? 네. 밑에는 전혜영이라는 인민 가수입니다. 말할 것도 없죠.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그 유명한 휘파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차 이름이 휘파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일치가 되니까 이 모델을 썼는데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모델로서는 아주 최고의 모델을 써서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가능성, 그 다음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평화자동차 하나가 와서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열이 되고 백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제일 먼저 가보라고 추천한 곳이 저희 평화자동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갔는데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돌아보는 장면입니다. 그때 양정만이라는 제가 세우는 총지배인이 안내를 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까 최영민이라고 제가 소개했던 준마 있죠? 그 자동차에 올라가가지고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시동이 걸렸나요? 안 걸렸나요? 안 걸렸대요. 우리나라 신문에 보도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북한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놀랬더니 예?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평양에 가서 양정만 총지배인을 좀 제가 혼냈죠. 잘 좀 준비해가지고 좀 체면 좀 살리지. 그게 뭐야? 개망신 시키고 말이야. 그랬더니 모르네.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만반의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는데 청와대 경호원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통령님이 시동 걸다가 급출발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시동 모터 전기선을 다 끊어마시오. 여러분 답이 됐습니까? 네. 처음엔 참 좋은 차입니다. 준마. 제가 평양에서 원산까지 한번 달려봤는데요. 정말 좋은 차입니다. 보통강 호텔.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쁜 색깔을 칠해놨더니 평양의 명물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칙칙한 색깔만 있는데 이렇게 이쁜 핑크색을 칠해놓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사진은 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실제 가서 보시면 정말 이쁜 색깔입니다. 그런데 밖에만 바꾼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다 바꿔놨어요. 객실에서 앉아서 전 세계 TV를 다 봅니다. 한국의 KBS 월드도 봅니다.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와이파이를 개방해서 전 세계와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서비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손님들이 평양에 들어가면 고려 호텔이나 양각도 호텔 그런 딜럭스 호텔을 가지 않고 조금 급은 떨어지지만 이런 시설 시스템을 갖춘 보통관 호텔을 가는 거예요. 외국에 많은 대사관들이 평양에 있잖아요. 그 대사관에서 만찬, 오찬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보통관 호텔을 가서 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품질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북한의 큰 호텔의 지배인들이 보통관 호텔에 와가지고 견학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우리에게만 유일하게 평화대사, 남북통일준비위원, 그 다음에 통일교회 축복과정 이런 분들에 한해서 평양을 개방을 해서 관광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1,300명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평양 4박 5일 관광을 했습니다. 예, 모란봉 을밀 때 옥류관 냉면도 드시고 평양 지하철도 타보시고 묘양산도 가보시고, 예, 참 꿈같은 그런 관광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때 우리 남쪽 손님들이 타고 가셨던 북한의 고려 항공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김포공항에 대기 중인 북한 비행기. 자, 옆에 보딩 패스가 있어요. 보딩 패스.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는 안 쓸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우리말 그것을 고집을 해요. 그래서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그 위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말로? 일반 자리표. 포스트 클래스는 또 뭐라고 할까요? 두등석 자리표. 비행기에 타면은 fasten seatbelt, 안전벨트 조이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말로 해요. 걸상띠를 매시오. 자, 이 비행기 보시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떨리시죠? 가보고 싶으시죠? 가보고 싶다. 이 비행기 타고 평양에 가고 싶다는 분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다 가고 싶으시네요.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가슴 떨릴 때 가셔야 됩니다. 다리 떨릴 때 가면 되세요. 예. 지금부터 이제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다 관광 잘하고 오셨는데, 세계평화센터는 이런 모임을 하는 장소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묵어가면서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이렇게 지하 2층, 지상 5층 참 이쁜 건물을 지어놓고 주인이 없어서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주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제 평양에 가시면은 여기에 가셔서 이런 행사를 하시게 됩니다. 기대되시죠? 예.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대학생들의 그런 교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우리 어린이 예술단, 남쪽에 우리 리틀 엔젤스 1962년에
창단한 리틀 엔젤스가 98년에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몸짓과 목소리는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북한의 어른들의 마음을 다 녹였습니다. 흐물흐물했어요. 그 답방으로 2년 후 2000년 5월에 평양 학생 소년 예술단이 왔어요.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남쪽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제 그 짧은 시간에 언니가 되고 동생이 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는지, 만나서 울고 헤어져서 섭섭해서 울고,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 어린이들의 통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른들의 통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통일만 남았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 북한 돕기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고 안 한 것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통일하면은 오리무중이에요. 언제 될 것 같나?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동서고금의 많은 석학들이, 많은 훌륭한 예언가들이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맨 위에 사람이 누구냐면 남사고 선생이라고요. 경암유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500년 전 조선 명종 때 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우리 대한민국의 예언을 많이 해놨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다 맞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6.25 다 맞췄는데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언제요? 내년. 제 말씀이 아니고 이분의 예언. 2025년 10월 29일 가을에. 그 다음에 김진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작가인데 이 양반은 책만 내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아주 유명한 작가예요. 이 양반이 최근에 예언이라는 소설을 냈는데 이 예언의 모든 내용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어떻게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을 해소시켰고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해체시켰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인데 아까 그 윤기복 위원장이라는 사람 있죠? 노동당 비서. 그 사람이 비행기 타고 떠나시는 문 총재님께 불쑥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번에 정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영원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문 총재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2025년. 소설의 형식은 빌렸지만 자기가 아니고 문 총재님의 답변의 형식을 갖췄지만 나름대로 이 유명한 작가는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미국의 토마스 브레이 박사, 구글이 증거하는 이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 이 사람도 이제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웠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이 어떻게 500년 전에 우리가 383으로 갈라질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383이 해소가 되면서 통일이 된 날짜까지 어떻게 알고 예언하십니까? 참 신기하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자인데 이 38가입니다. 38가. 10선 반팔 38이요. 10십자 밑에다가 8발짝 갖다 붙여놓으니까 나무 목자가 되잖아요. 그 옆에다가 도리길 반자를 갖다 붙이니까 판문점의 첫자 널빤지 판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양호 역시 38이에요. 양호, 호라는 것은 외장문이에요. 외장문.
지게문. 그걸 갖다 붙여놓으니까 문이 된 거예요. 판문점의 두 번째 자 문. 그 다음에 무주 주점. 주점에서 주자를 없애니까 점자만 남는다. 그래서 판문점이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판자, 문자, 점자 세 자가 각기 8획이더라. 이것도 역시 38이에요. 3자 각팔 38이라. 그러니까 38이라는 것은 38선이라는 건 필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계를 숫자로 표시하면은 1에서부터 10까지죠. 1에서부터 10까지의 가장 가운데 숫자가 3과 8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선에서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철학, 사상, 가치관이 딱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소되면, 해결되면은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선성태, 하나의 조선으로 태를 받아 태어났는데 38격에 38선으로 갈라지니까 좌우 상망 한심상, 좌우 이념 대립이 지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한심한 일이에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끝날에는 이제 여성 지도자, 마지막 날에는 암소가 송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예언이. 그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은 이제 용이 다시 일어나서 무상판에 38선을 없앨 때에 옥등 취약 2025년 10월 20일 음력 9월 가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진사의 성인출, 진년 4년 용띠의 뱀띠에, 올해가 용띠이고 내년에 뱀띠입니다. 이때 성인이 나타나서 성인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은 그 다음에 2026년, 2027년이 오미입니다. 말띠해, 양띠해의 낙당당이라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해진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 김진명 작가는 뭐 다 넘어갔습니다만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지도자분들이 참 평생을 통해서 지도자로 참 검증을 받으셨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지도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여러분들 통일하는 과정 잘 보셨잖아요. 베를린 장벽 155km, 높이가 4m, 두께가 50cm,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채 1년도 안 돼가지고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서독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교 정책도 하고 국민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독 주민들의 빛나는 시민정신, 형제의 따뜻한 동포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독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 문화정책이 있고 동방정책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부고, 그 다음에 외교를 통해서 독일의 통일이 다른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꾸준히 설득시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동독 주민들이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서독이 잘 살아서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 그게 아니에요.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독이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 억압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만 역사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이제 발출된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동독 주민들이 이제 동구권 공산권 나라들이 국경을 개방을 하니까 우회해가지고 서독으로 간 겁니다. 왜 갔냐? 검증을 해보려고. 우리 같은 게르만 민족인데 정말 같이 살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직접 가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갔을 때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을 어떻게 되느냐? 거지 취급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방 반 딱 내주고 차도 주고 이불도 주고 약간은 불편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게 서독에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때 서독 정부가 동독에서 온 동포들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씩을 줬어요. 5만 원.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 5만 원 가지고 뭐 했을까요?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과일 시장에 가서 바나나를 샀답니다. 바나나는 동독에서는 금값이었어요. 서독에 오니까 바나나 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선물이 되겠다 싶으니까 5만 원어치 다 바나나를 사가지고 보따리를 메고 갔어요. 가가지고 서독에서의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지 않겠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서독에 갔더니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처럼 우리도 풍요롭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그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부가 독일 연방에 가입을 해서 독일 통일이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 이미 문선명 한학자 총리님이 도입 사상이라는 통해서 북쪽에 공생, 공영, 공유의 이념을 제시하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것을 희망의 씨앗으로 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 통일 어마어마한 과제지만은 결국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해? 우리 가정이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의 영혼인 통일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문제다. 나로부터 출발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얼마나 잘 하셨는지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한반도 평화 통일은 그럼 여러분들은 두 손을 뻘쩍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화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한반도 평화 통일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맞습니다. 이 자각이 제일 중요해요. 정치인 탓할 거 없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여러 지도자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 검증받았잖아요. 지도자. 여러분들의 말씀에는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다면 여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자손들을 교육하시고 이웃들을 교육해서 이러한 때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독일과 같이 이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그런 때를 열어주면 여러분이 빨리 준비하고 있다가 나서서 2,500만 북한 동포들을 여러분들이 따뜻한 동포애로 감싸 안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것이 오늘 통일준비 국민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